오늘 아침에 저기 국회 간다니까 제 집사람이 또 어디 가냐고 장사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그러길래 을지로위원회 나오고 한 100일 됐는데 100일 동안의 성과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도 뭐 100일 기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100일 동안 하루하루가 100일 기도하듯이 싸웠습니다. 그 을지로위원회가 생기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워낙에 정치권이 뭐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처음에 뭐 기자회견하고 빵빵 터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이잖아요. 몇 분만 움직이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그런 우리들이 가질 수 있었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그 가장 돋보였던 거는 그 현장성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의 고통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봤던 저나 저희 상인들, 자영업자들도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책임의원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직접 책임을 지고 달려가는 모습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그 책임의원제 같은 것도 뭐 내부에서 나왔기보다는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책임의원제 같은 것을 도서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의를 하자마자 즉시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책임의원제를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성이 참 진심 어린 현장성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신 그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은 민주당의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꽃입니다. 을지로위원회 그 의원으로 계신 것만 해도 사실은 경제민주화 역사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태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을지로위원회가 사안 중심으로 뛰어다니시다 보니까 이 사안처럼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싸우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그늘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조직이 안 되는 상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목소리를 스스로 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남양유업처럼 사안이 끝나버리면은 아예 그쪽은 또 손을 놔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을지로위원회가 보다 그 체질적으로 확대 개선돼야 된다는 그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내에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당내에 꼭 만들어 주시라, 이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를 계속 경제민주화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시각과 또 이런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저희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중소상인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당 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이런 정책들이 단순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설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발전적인 어떤 성과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중소상인들이 단순하게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치 민주화의 주체로 자각할 수 있고 또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소상인들한테는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가 너무 어렵게 설명되면 안 됩니다. 이 밥에 대한 요구가 정치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민주당이 밝히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혀주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해오신 그런 역할들이 우리 중소상인들 마음 하나하나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기 참석해 주신 경제 민주화를 위해 싸우신 을지로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을지로위원회를 탄생시켜준 민주당 당 전체에 저희가 중소상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담은 매우 품격 있는 다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레스 바이프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기 찍으시는 분들
기사도 올려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동영상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인터넷 독립 언론입니다. 한풍을 쳐도 어느 누구도 저희의 말을 귀담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그 상인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타자가 나는 사람을 해갖고 수입이 필요해도 불러서 진수가 제일 뒤에 나가서 국민입니다. 재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한푼도 안 합니다. 탈세고 알코올이라고 해서 회사 이런 열악한 데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 한번 쉬지도 못하고 처음이야 제가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제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하나 둘 셋.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쓰러지는 겁니다. 열심히 다녔네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회의 진행은 김현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제가 정당에 생활한 지가 27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물질위원회가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27년 정당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길게 활동하는 위원회를 본 적이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가장 오래된 것은 1990년쯤 있었던 우리 민주당 평화민주당 시절인데요. 그때 있었던 사당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당사에서 학교를 철거민 아이들이 몇 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녀서 2년 정도 2년인지 3년인지 아무튼 당사에서 저희들과 함께 숙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을지로위원회도 2년이고 3년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늘 100일 잔치 했으니까 돌잔치도 하고 뭐
생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일 평가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발제자분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고요. 먼저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기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기식입니다. 해오던 건데 새삼스럽네요. 예, 제가 맡은 거는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앞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반기 또 2, 4분기 관련된 통계들이 나오면서 통계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저점을 찍고 회복 조짐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해놨습니다만 늘 이런 통계의 함정인 총량 지표 밑에 숨어있는 진실은 좀 뜯어보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소수 수출 대기업의 의존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총량 지표와 실물경기 간의 괴리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 4분기 1.1% 성장한 것도 있지만 기업 설비 투자는 오히려 0.7% 감소했는데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중소기업 부분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주관적 체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87%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 지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뺀 110개사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이 두 개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 3.46% 순이익은 무려 10.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1581개의 상장기업과 186개의 비상장 1분기 전체 매출액은 401조고 영업이익은 21조입니다만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빼고 나면 그 결과 상당히 초라하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비교해봐도 그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전체 6월 평균 가동률이 75.6%로 전월에 비해서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의 가동률이라든가 50 미만 이하의 아주 소기업들의 가동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전체 평균 가동률도 작년에 비하면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지금 상위 1%가 주식시장의 약 시가총액 82%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60%의 소액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1.1%에 불과한데 다시 말해서 이 자산 소유와 그 자산에 따른 자본 소득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저희가 8월 5일자 기준으로 볼 때 1916입니다만 여기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이 4개를 빼면 실제로는 163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이 현대자동차가 워낙 지금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통계를 볼 때 이렇게 상당히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물가, 체감 물가 상승은 당연하고요. 그 뒤에 보면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건 지금 전세 가격이 5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7월 말 현재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무려 30%나 늘었고 2010년에 비해서 지금 4배 정도 이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 1000조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약 반쯤 차지합니다만 그것 외에 지금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이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 문제도 우리 서민 가계 문제 또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 줄었고요.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 올 상반기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이 지금 40.8%로 내려갔고 지금 고령층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노인 취업률이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파트타임 나쁜 작업이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신호가 아니고 심각한 노후빈곤. 어떻게든지 아파트 경부에든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먹고 살 수 없는 OECD 국가 중에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인빈곤 현상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여론조사 한기리서치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국민의 89%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빠졌거나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을 했고요. 또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56%가 나아지지 않을 거다. 현재도 암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것을 세대별로 분석했을 때 40대 이하일수록 그런 비관적 전망이 많고 20대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크게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가 87%이고요. 나아지지 않을 거다가 60.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좀 경제 진단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을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평가서를 참여연대에 있으면서도 매 정권마다 6개월, 1년 되면 평가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혹은 실효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이 정부는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 정부 6개월 평가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박근혜 정부 6개월은 경제 영역에서 비전도 계획도 능력도 없는 산무정권, 이른바 하는 일이 없는 일종의 무리정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이 개발독재 시대나 정부 주도의 간식경제 시대를 넘어서서 90년대 이후에 시장경제 시대가 확립돼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실 텐데 그런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서 일정한 기대 심리를 조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경제 주체를 독려해야 되는 일은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된 조건에서도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모든 정권들이 집권하고 6개월 안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예측 방향성과 또 경제 주체들의 어떤 참여 동기, 투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제 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지난 초기 6개월 동안 발표한 수많은 이런 어떤 비전과 목표들을 표로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정말 박근혜 정부 6개월은 지극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들어가세요. 이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과 계획, 능력, 소위 이제 경제팀을 평가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전은 창조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경제관료, 실행주체인 경제관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광고 카피 수준으로 지금 정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여기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발표된 수많은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자료의 공통점은 참 관료들의 카피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소위 포장 기술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부가
창조과학부가 논란 끝에 신설이 됐습니다만 그 7월 말에 제주도에서 열린 정경래 학예 프로그램에서 강연자의 걸로 최문기 그 미래부 장관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께서 이 창조경제 어떠냐라고 하니까 불시대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다,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51.7%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고, 젊은 사람일수록 특히나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다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놀랍게도 이 학력이 높을수록 또 이 소득이 높을수록 창조경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 경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41%가 개념도 모호하고 성과가 없다라고 41.9%가 답을 했고, 개념은 이해가 되나 성과가 없다까지를 합치면 90% 경제 전문가의 90%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성도 없고 실천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그 통계 자료를 제가 내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떤 모호한 개념, 국민도 이해 못하고 실행에 책임을 져야 될 관료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솔직히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나 구체성을 갖고 있는지,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계획의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역할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유효소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돕고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돈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룰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소위 경제정책을 평가하는데 크게 네 개 범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평가를 해보면요, 이 소위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만, 신설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들이 세간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미래도 없고 창조도 없고 계속 재탕 산탕되는 계획만 지금 내놓고 있고요. 지금 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지금 내놓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도 있고요. 지난 6월 달에 창조경제 실행계획 아니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미래부 주관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제가 보면서 정말 이런 것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수 있나 싶습니다. 구체성은 전혀 없는 과제만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와 있는 게 환경, 복지, 안전 등 국민이 필요한 생활 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 근데 예시가 뭐냐면 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등 사무 없는 아파트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행정기관 간 자료 유통을 원활히 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됐으면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서 1가구 1 지식재산 닫기 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계획들을 창조경제 실행계획이라고 지금 포함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문기 장관의 어떤 존재감 없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요. 지금
그 조직 예산 정책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전담국 신설은 지금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예산은 지금 그 기존에 통합된 부처 예산을 단순히 합한 거 외에 17년까지 창조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계획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6개월이 되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는 지금 TF공화국인데 10개의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우리은행 민영화 TF 등등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소위 금융감독체계 재편 TF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문제는 아예 빼놓고 있고요.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 선거 당시의 공약을 뒤집고 금감원 내부에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가 대통령이 다시 지시해서 그걸 분리하기로 하는 방안을 다시 내놓는 등 이렇게 갈팡질팡 지금 하고 있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합하는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을 없애기 위한 통합 방안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산 지역 의원들에 의해서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또 정책금융 차원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그냥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뺏겨서 내고 있다. 가장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금융정책 핵심으로 얘기한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벤처 육성펀드나 신성장금융산업 육성펀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금융분야에서 서민 대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요. 오로지 있는 게 국민행복기금인데 이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극한으로 몰려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 구제책이지 청조에 이르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의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